자, 그러면 이제 사법 관련을 볼게요. 자, 이건 메이지 유신의 정권에, 메이지 정권의 이제 그런 그 개혁에 대해서 사법들이 분명히 그렇게 특히 이제 진료처분이라든지 그 무사 특검法폐지 있죠. 징병제 실시라든지 뭐 해도령.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반란이 났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과의 날이나 침플레의 날이나 뭐 시기에 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반란이 세이나 전쟁이거든요. 세이나 전쟁은 그 서남전쟁이죠, 서남전쟁. 그러니까 이제 도쿄를 기준으로 서남쪽 지역. 여기서 오늘날이 가고시마 그 일대 있죠. 거기서 일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사이고 다카모리야.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 가고시마의 사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전면을 일으켰는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또 뭐죠? 메이지 정권을 익혔던 3대 영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서 익혔냐?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전에 정부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정한동 공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패배를 해가지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고 나가면 이기는 사무라이 부대와 정보군, 군대 무기로 장착을 정부에 충돌하죠. 결국에는 누가 이겼죠? 근대적인 상비군들이 이겨서 그 근대적인 어떤 상비를 승리해서 징병제 육성 이런 것들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서남전쟁 이후에 반정부적인 어떤 사족 그 반란이 종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족 반란은 대부분 상대가 나중에 자유민국으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환론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유민국운동, 그다음 또 하나는 사족 반란. 그래서 사족 반란이 끝나고 나서 그 많은 사족들이 다시 자유민국으로 통합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다카모리는 얼굴 보면 이제 완전 푸짐하게 생겼어. 최태성 선생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알고, 그러신 분인데, 하나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예전에 정한동 공쟁을 할 때도 나를 조선 보내라. 조선에서 날 죽이면 이걸 기회로 일본 치고라. 그리고 그때 이제 반란했을 때 그 부하들 건드리지 마. 내가 이제 뭐냐면 죽겠다. 팔국자사라죠. 일본에는 인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명개혁을 이제 보죠. 자, 이 문명개혁을 보기 전에 이제 일본의 대전에 하원양제라는 구호가 있죠.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원은 뭐하고 있죠? 그 노리나가가 이제 보상이나 있는 걸 보고 일본의 정신, 오늘 하원이라고 있죠. 야마토 정신. 그래서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하자. 그래서 서양 오감표현을 내쳐주면 계곡에서 서양이 발달된 문명을 이길 도입해야 된다. 초창기에 놓는데 이것은 조선의 동도서기와 중국의 중철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문명개혁을 볼게요. 자, 문명개혁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문명개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앞에 그림에서 이제 파나에서 볼 수 있는데, 자, 3명의 일본인이 있어요. 3명의 일본인인데 한 명은 양복을 입는 사람. 얘는 뭐가 문명인이야. 문명인.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양복하고 일본식 옷장을 같이 입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뭐가 되나요? 반개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식 옷을 입는 사람은 복식사람 미개인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인의 관점은 서양은 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가 되는 거죠? 미개죠. 그러니까 일본의 것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개화를 시키자. 그래서 요때 문명이라는 건 서양이고 이걸 개화해갖고 일본 걸 버리고 서양 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종교 하원양제에서 앉은지 뭐냐면 다 받아들이자. 그런 논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명개혁론의 논리는 구한말 때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에? 급진개혁파. 그래서 급진개혁파하고 옹호개혁파의 문명개혁론의 의미는 다르다고 했죠? 예. 급진개혁파는 일본식 논리고, 그 다음에 옹호개혁 이미 우리는 유교에서 문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정부와 이제 일본 이제 사상관에 결합돼서 이제 이끌었던 이제 문명개혁은 종전에 이제 메이지 중앙정부 개혁과 별도로 사회적인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이에요. 자, 그 특징을 이제 보면요. 그 일본의 상태를 미개 상태 보고, 미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흐름을 주도했던 그 사상가가 후쿠자 이피치죠. 그래서 예전에 후쿠자 이피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후쿠자
후쿠지도 유키지는 제가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후쿠지도 유키지의 활동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일본 만엔 아시죠? 만엔. 집회에 있는 사람이야. 얼굴 동안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게이오 대학의 전신이었던 게이오 우수군을 수입을 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자신의 성립된 외국어 학교를 거쳐 게이오 우수로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오 우수는 그 와세기 대학하고 거의 맞먹는 사학이죠. 오늘날은 연대와 고대,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정도 대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업적 중에 이제 보면, 타원을 주장했다. 이 타원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개혁사상에 영향, 특히 손문하고 김옥균을 만들었어요. 김옥균이 수신사 갔을 때 자주 접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후쿠지도 유키지는 김옥균이 좀 약간 기대를 걸었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아시아적 연대도 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져갔고,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중국, 일본, 한국이 수임합시야. 그래서 일본이 큰형님을 해갖고 동생이었던 중국과 한국을 끌어안고서 같이 연대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가 그 당시 이제 김옥균이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이미 이제 한국 미기한다고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서양이 한국 먹기 전에 우선 먹기 전에 우리가 먹자라는 타다 입국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자, 타다론인데 타다론이 이게 두 개가 붙여있네요. 하나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 언론 활동을 하고, 한국 내 권유, 문명의 계약, 문명의 계약 같은 걸 조수하고요. 서양사정인데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 서양사정은 후쿠지도 유키지가 이제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해외 방문에 에도만큼 왔기 때 에도 시대 때 이제 서양의 문물 전차, 그러니까 문물에 대한 시찰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서양의 발달된 모습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한권의 책을 썼어. 이게 서양 사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유길준의 서유명문하고 비슷한 그런 책인데, 그 당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메이지 유신 때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언제 쓰여졌냐면 에도 맞고 알기 때 쓰여진 책이다. 그 시기에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명계약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것도 설명해. 후쿠지도 유키지가 있고, 그 외에도 니시무라 시게키, 그 다음에 니시 아메나 같은 사람인데, 메이쿠사, 명사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쿠 잔시, 명유 자치를 발행해서 인권과 민권사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되게 이심적이다 했죠? 안으로 자유민권을 주장하지만, 밖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명계약 내용을 이제 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애들은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 그래갖고 예전에는 서양에 대항했다가 이제 문명계약 때 이제 보면 철저하게 사용하자. 뼛속까지 사용하자.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서양식 머리를 자르고 양식 모자, 양복, 해중시계, 서양식 우산, 서양식 식당에서 포크와 나이트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이상화시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활풍습도 많이 달려드는데, 역시 서양식 시간과 후일 개념이 도입됐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명확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에 도입과 연결되죠? 철도. 철도가 도입되면서 철도 시대에 맞춰갖고 시간이 서양 시간이 이제 제 개념이 들어가고, 그에 맞춰서 관공서나 학교나 직장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죠. 예, 피곤하게 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예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막연했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근데 피곤하게 살게 됐고, 이게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해양력이 채용됐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통일됐고, 일요일, 후일제인데, 왜냐면 이제, 보통, 7일로 노는 단위는 동양에 없어요. 동양에는 순이단위가 있고, 순단위로 놀아. 그래서, 한성, 순보가 예전에 반영돼 있잖아. 10일 단위로 놀아, 10일 단위. 물론, 노는 횟수는 더 많아. 왜냐면, 중간중간 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기를 놀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음력 솔테이지하고, 거기에 이제, 청암 기념일,
그 다음에 절기에서 금지했다. 그래서 소유 총수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세관은 양복 착용, 단발머리, 서양식 건축, 서양식 요리점, 가스 등 인력거, 철도, 마차, 음식 같은 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음식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일본 애들이 아유 목이 물렸대요. 일본 애들은 목이 물렸어. 요즘에 직가바이러스 했다고 나는 그런 걱정이 안 되거든요. 자,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하다. 서양 요리 중에 이제 그때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든 요리가 있어. 돈가스. 돈가스 왜 만들었냐면 일본 애들은 이제 예전에 네발 달린 짐승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나 돼지 같은 거를 잘 안 먹었어. 근데 이제 그 주 생선 그런 것도 먹고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서양인의 몸을 보니까 몸집이 큼직하거든.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냐면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소고기, 돼지고기.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밀가루 좀 튀겨서 좀 큼직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다 보니까 돈가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카레. 카레도 일본식 인도 음식인데 이것도 개주에도 일본식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자,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학과 사셨다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책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서양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네. 잠깐만요. 이게 없네. 여기 부분이. 자유민주 공동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있습니다. 자유민주권은 154페이지인데요. 58쪽이네요. 자, 거기 문명개요. 문명개요. 150. 그래서 152페이지 있네요. 자, 이 학과에 가졌다는 얘좀 이따 읽고, 같이 읽는 게 다 읽죠, 그러면. 일단,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1870년대. 1870년대 전반에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국내화가 문화적으로도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문명 교환은 메이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막말의 정병 과정에 양위원에서 개국론으로 전환한 인사들이 주도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정권 수립 이후 적극적인 개국론을 수정했다. 정부의 소고와 방침은 유학프라 사절단의 경험을 통해 한층 확고해졌다. 유학프라 사절단은 원래 서양 제국과 외전 불평등 지역의 제어소용을 구성되었으며 전범대사 이와쿠라 도우미, 부사 기도 사카요시, 오쿠보 도시 미치와 같이 정부의 실권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을 순방하면서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을 함께 투철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경험은 메이지 정부가 서구와의 불가피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정부는 국경 제도와 문물 사고를 추진했다. 1872년 학제를 제정하여 전국의 8개 대학교로 구분하고 서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사범학교 등의 제도를 설치했다. 그리고 60세 이상 남녀의 서학교 진학을 의무화했다. 부흥방송에 도움이 되는 국민유치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발맞추어 1870년대 소학교 교과는 서구의 경제적 지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학교 설치비와 수업료는 민간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민중의 불만을 샀다. 1872년 단발령은 국권인데 천황이 직접 단발하는 예를 보여 서양식 두발의 유행을 가져왔다. 같은 해 우편 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우편 제도를 정비했고 근대적 화폐 제도를 정비하면서 분본이제의 태안 집회를 발행했다. 1872년에는 태영역을 폐지하고 태양역 철도 정보 동시에 1일을 24시간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놨다. 태양역 사용에 따라 1872년 12월 3일이 1873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다. 일본 정부는 서양의 기존 수용에도 적극성을 보여 1872년에는 신바시와 요코하마에 있는 최초의 철도를 부설하고 1874년에는 아오모리, 도쿄, 나가사키 사이에 전신을 설치했다. 서양 문물은 일상생활에도 침투했다. 서양식 단발머리에 양복, 모자, 구두를 갖춰 입고 소고기 음식을 먹는 것이 유행했다. 요코하마와 같은 개항장과 대도시의 서양식 건물이 축조되었고
의자와 테이블 같은 가구도 수입되었다. 문명계와의 풍조가 대부분의 재료나 일상 문물에 집중되긴 했지만 서양의 문과 사상도 알차게 수용되었다. 1866년 후쿠다 요시치는 서양 사정을 출간하여 서양의 역사와 제도, 문화 전반을 소개했다. 문명계와 시기가 되자 서양 관련 저술과 번역을 통해 서양 문명이 소개되었다. 1873년에는 후쿠다와 함께 가토, 히로유키, 니시무라 시게키, 니시아마메, 모리 아리노니 등이 명문사를 조직하고 이들부터 명문 잡지를 발견하여 서구사상을 소개했다. 이들은 서양 문명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면에서도 우월하고 자유주의, 천부인권론, 진화론에 이르는 서양의 최신 사상들을 소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학과 사전단을 볼게요. 이학과 사전단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하나 좀 더 풀어주세요. 자, 이학과 사전단은 왜 파견되냐면 두 가지 목적에서 이제 파견됐죠. 불평등 조약 개정하고 서구 문물의 수요가 시찬 이런 목적에서 이제 이학과 사전단이 파견되는데요. 그 이학과 사전단이 파견하는 과정에서 그 서구의 여러 나라를 도와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서구의 문물들을 어느 정도 뭐냐면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근데 불평등 조약에서는 실패했어. 왜냐면 그 일단은 그 조약 개정에 대한 게 국제조약이 필요해요. 국제조약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의 어떤 법체제에 대해서 불신감을 표현했어요. 특히 영사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참수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건 이제 근대의 어떤 법과제도, 헌법의 의회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근대성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근대국가 모습을 보인 다음에 조약을 하자.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또 주장했죠? 자유민주공동.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학부사는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주도해야 돼?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학부사는 거기 일본의 핵심이니까 2분의 1 정도가 2년 동안 유럽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때 갈 때 어린 남녀 아이들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 유학도 같이 시켰거든요. 왜냐면 이제 토일의 계약가게에서 인재를 기르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동을 했고, 특히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그 제일 감동 있게 역할 모델을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독일이죠. 예. 그래서 독일의 군사적 법과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모델을 해서 거기 이제 군대 개편이라든지 교육제도 개편에 큰 영향을 줬고, 그리고 헌법도 독일 헌법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오고가 이제 비스마르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유익했다 할 만큼 독일에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학과 이제 사전단이 있을 때 그 국내에서는 이학과 사전단이 한 2분의 1 정도 나갔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국내 잔류파들의 수장이 누구였냐? 사이먼 다카모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다카모니는 그 당시 이학과 사전단이 나갈 때 뭐냐면 국내의 그 정치 권력을 주도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정황론을 주장했죠. 일본이 지금 발전하려면 어딜 쳐야 된다? 조선을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학과 사전단 그게 이제 그건 안 된다. 지금 조선을 칠 경우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청나라가 올 수 있고 청나라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못한다. 그래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전환론자들 이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언젠가 쳐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죠? 강제 개항 쪽 이렇게 하죠. 치진 않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있고. 자, 이학과 사전단의 파견 관련된 내용 꼭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치냐면 276페이지 보세요. 자, 11년도 문제인데, 자, 이학과 도노미가 담당으로 갔던 다수의 수용과 유학생 구성의 사역단이 요구함을 출발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자, 이래는 1년에 10개월만에 기입하여 시찰의 성과를 다양한 신제도로 확립을 활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획 보면 일본 정부는 교통교류라는 개념을 모아서 이사적들을 확립했다. 그렇죠. 목적. 두 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산악단은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조속한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맞죠? 그 다음에 기획. 수행원 중에 포함된 후대 미끼치는 기후 서양사정을 저술했다. 이거는 서양사정 아닌 게 아까 에도마크 때 말기 때 그 에도마크 파는데 시찰단 안에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신제도 확립에 활용했다. 자, 이와과 토미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뭐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이지만 민선이나 설립 건별서는 집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가 집주했죠? 자유민공운동을 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민공운동 초창기 때 인물이죠. 이거 외워주세요. 이타가키 다이스케, 그 다음에 민선이형 건별서. 건별서 위전한다. 신문에 입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자, 그 답이 몇 번이죠? 1번이네요. 네. 그럼 자유민공운동. 개인 침략서다. 자, 일본의 대인 침략은 전환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전환론, 흥학론이나 이런 것들 공통점 뭐예요? 결국에 그때마다 자기 이익을 확대하는 가지고 나왔던 거거든요. 제국주의 사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처음에 주장했던 게 아시아적 연대도를 이 아시아적 연대도 흥학론이라고 좀 하는데, 누가 주장했냐면, 이와과 토미가 주장했어. 그래서 국민혈강을 일본에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못하네요. 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과 중국과 연합체제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맹주도한 진정 아시아 연대 동양평화를 형성한다. 그게 대동아 공동체가 연결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먼저 개화된 나라로서 같이 있던 그 동생인 중국과 한국을 개화시키고 서양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자.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국주의 침략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시아적 연대론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전환론을 볼게요. 전환론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선을 치자는 거죠. 조선을. 그래서 이 전환론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이토시노오이 쓴 요시다 소인의 논리가 뭐냐면 막고 말기에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부터 구역적인 무역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믿었잖아. 그것을 얘네들한테 풀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 풀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에 풀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국인들이 얘들이 두 개 뺏긴 거를 미국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조선이나 중국에서 가져오자. 뭐 쓸데없는 논리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이제 서계 문제 아시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이제 등장하자 조선에 뭐냐면 국서를 보냈는데 이 국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예전에 에도마국 때하고 다르다. 트집 해갖고 거절한 거 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 정치의 반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환론이다. 그럼 전환론을 둘러싸고 이제 일본에서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국내 잔류파, 사이코 다카모니. 사이코 다카모니 입장에는 국내 불평부가 계속이나 동맹 반정부 위주를 어디 돌리자? 조선을 돌리자. 그래서 조선을 장악해서 일본의 국권을 신장하자. 그래서 아까 사이코 다카모니는 나를 조선에 파견하면 조선 애들이 날 죽일 테니까 그걸 기회로 조선을 치자.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오코노 시민은 국민시청파는 지금 조선 출명은 세손도 더 내게 해서 국민들 반발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나라의 뭐냐면 반발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믿으자. 두 가지 있다가 결국 사이고 다카모니가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떠나가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니는 산안전쟁이 있었고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뭘 했죠? 자유민공운동을 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몇 년 정권이라고 메이지 6년 정권이라고 해요. 메이지 6년 정권.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일본 직권파끼리의 그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메이지 6년 정부예요. 자, 이 메이지 6년 정부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전환노자와 반전환노자, 그러니까 국내 잔류파와 국민 시적파가 나눠져서 사이오다과문의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정부는 이제 뭐냐면 헌법 개정 문제 관련돼 갖고 헌법 개정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그 이토 시노부민 독일식 헌법, 이 조슈면 주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쿠마 시가노부, 이 시가노부는 이제 그 영국식 헌법, 이런 것들 주요하는데 이게 메이지 13년 정변이에요. 예. 그래서 메이지 6년 정변과 함께, 메이지 14년 정변 두 개가 있다. 메이지 6년 정부는 전환론과 관련된 거고, 메이지 14년 정부는 14년 정변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정분해에서 전환이 거부된 이유는 일시적 유고일 뿐이지 거부가 아니었다는 거. 결국 그들도 한국을 치죠. 그래서 다만 이제 통당하자 해서 운용사건이 통당하는 거, 그래서 좀 차선책을 선택하는 걸로 나갔고요. 타워는 후쿠자는 유키치인데, 자, 후쿠자는 유키치 초기 때 사장이 뭐라고 했죠? 아시아적 연대도가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갑신정면님의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떻게 하든, 중국과 일본을 먹어서, 거기에 이제, 서양이 먹기 전에 우리가 독일을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유럽과 진도를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나쁜 친구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나쁜 친구는 누구예요? 네? 조선하고 중국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인 서양의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국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타가문이나 정한군이나 아시아적 연대응이 그 본질적으로 뭐예요? 일본의 침략 경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계급까지 하냐면, 그 아시아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소유를 보호하여 동양을 지켜나가자. 너희들이 일본 그 중국하고 한국을 먹는 거는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침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동양평화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거 누가 주장했어요? 이거 계속 더 이토 시노부미가 주장했죠. 동양평화로. 자, 이런 식의 이제 침략 동양평화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뒷부분에 자유민주운동. 자, 자유민주운동은 이제 대각 차원에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읽고 관련된 부분에. 자유민주가 자세히 관련된 내용은 한 번에 읽어서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자, 154페이지하고 150페이지. 자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고 넘고 설명할게요. 네, 자유민주운동.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은 표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보였지만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근본적 특권을 상시 관련해 사법층의 저항을 야기하는 한편 더욱 구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민주운동의 등장에 직면했다. 먼저 메이지 정부가 치안 일련의 중간 집권화 정책은 사법층의 실체를 초래했다. 1869년에 시행된 판적 동화는 전에 소속된 사족들에게는 사실상 실직을 의미했다. 1876년 정부는 진록 처분을 단행하여 사족들에 대한 등록의 지불을 중단했다. 정부 정책에 반감을 품은 사족들은 1869년 정부 요인 오무라 마스지로를 암살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소조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족들의 반란은 1873년에 정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부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이로 다카모리 등이 하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정안 논쟁 이후 본격화되었다. 1874년 사가의 난, 1876년 심푸렌의 난과 하기의 난을 거쳐
1770년에 사이고를 중심으로 한 세인한 전쟁이 발발했다. 세인한 전쟁은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서독층의 무력 반란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독 반란들은 앞서 본 농민 반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동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더 심각한 도전이 자유민주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자유민주운동 지지자들은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고 입헌 체제의 수립을 요구했다. 자유민주운동은 문명개화 시기에 소개된 청구인권론과 자유주의와 같은 서양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동 민민의 저항과 성격이 달랐다. 자유민주운동은 1874년 1월 정화논쟁으로 참여자들 사이만 이타가키 다이스케, 고토 신페이 등의 애국공당을 결성하여 정부의 민선 의원 경제서를 제출한 것으로 계기로 시작되었다. 정부 요인들의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민선 의원 설립을 주장한 공백서의 내용이 신문에 공개되자 그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구치의 입지사와 같은 정사가 각지에 결성되었으며 최초의 전국 조직인 애국사를 거쳐 1880년에 국회 기성국민이 결성되면서 자유민주운동은 절정기를 맞이했다. 또한 입헌 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중당 결성 움직임이 일어나 자유당과 입헌 개진당이 결성되었고 개인이나 정사들에 의해 헌법 소원들이 마련되었다. 자유민주운동에 대한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양면적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 열강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입헌 체제를 일본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1875년 입헌 7조에서 점진적인 입헌제 채택을 천명했고 1880년에는 국회 개설의 조직에서 10년 안에 헌법 제정과 국회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탄압체를 취하여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1875년에는 찬방률과 식민지 조례를 제정하여 자유민주파 언론을 탄압했고 1880년에는 집회 조례를 제정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1882년에 정부가 강력한 통합 억제책을 실시하면서 자유민주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한층 국민들이 쌀가격 폭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정부는 1882년 집회조례 개정, 1883년 식민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1882년 후쿠시마 사건에서와 같이 조작된 근거로 자유민주파를 체포하는 탄압체를 압박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운동은 1884년을 고비로 급격히 약화되었다. 자, 자유민주운동을 볼게요. 자, 자유민주운동은 그 197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 그 당시 청와대의 군국주의 노선을 반대하는 운동에 출발을 했는데 그 민주운동은 그 메이지식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새끼 거의 견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불만인 사무라이 계층들, 사육들, 그다음 농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하나는 상류민권, 그래서 사족들이나 호농들, 그다음 하류민권, 일반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이런 그 민권운동이 이제 대동단결 운동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죠. 자, 자유민권운동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일단, 서양처럼, 의회와 헌법을 갖추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회제도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는, 공감했어. 그렇지만 그 주도는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근데 자유민주운동은 뭐냐면 민간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한 면은 강간책을 주면서 또 한 면은 칙칙질 가요. 그럼 자유민주운동의 이제 그 특징은 뭐냐? 정부의 정치정치 비판, 입헌체제 수립 요구, 천부인권론과 자유주의 정치가 다르냐? 그렇지만 예전에 말처럼 천부인권론과 자유주의는 어디에서만? 국내에서만.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민권운동의 상당수가 뭘로 변신한다? 군국주의잖아. 변신하죠. 예. 자, 전개 과정을 보면 이제 한국인이나 중국사를 기준으로 볼 때 자유민권운동은 네 단계로 나눠요. 일단은 사족민권운동, 그 다음에 이제 호농을 중시한 농민민권운동, 그 다음에 일반 농민민권운동, 그 다음에 대동단결운동. 그래서 사족 민권운동과 유형농민민권운동은
상류민권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좀, 계층 주고 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농민민권이라는 것은, 유령 농민민권은 보통 호농이라는 좀 대등장 간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고, 얘네들은 소작인들 중심으로 했던 농민들이죠. 그래서 일단 상류민권과 하류민권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연결된 것이 뭐다? 대동단계거든요. 대동단계민권.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사족민권운동 볼게요. 자, 사족민권운동은 책에서 이런 것처럼 누가 주도를 했냐 하면 전환론자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전환론자들 중에 한쪽은 사이버 다카모니처럼 세이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지만 한쪽은 이타가키 다이스키처럼 뭐죠? 의를 개선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예국 결사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앞식이지만 입지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사가 결성이 되고. 자, 이타가키 다이스키, 이 사람 에어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타가키는 죽어도 자유를 죽지 않는다 외치면서, 그 당시 민선이년 설립 건백서, 이것도 외워주세요. 건백서라는 것은 위견을 올린다는 뜻이야. 신문 지상이 공포를 했어. 그래서 그 당시 범벌 관료 정치를 비난하고, 이 범벌 관료라는 건 뭘까요? 조슈머하고 사스마 중심의 어떤 관료 정치죠. 비난하고, 그다음 인민의 여론을 국가에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선이요, 의회를 만들자. 그냥 전형적인 상류민권이죠. 감각을 좀 쳐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난을 했지만 자기도 할 때는 뭐야? 그 범벌 정부가 참여해서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저 정부가 또 메이 정부가 뭐 비난을 하고 있었죠. 자기도 그렇게 했다가 정권에서 폐하고 나서 권력상에 폐하고 나와가지고 이걸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진정한 자유민권을 주장한 건 아니죠. 자유민권을 이용해갖고 뭐죠?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고 있다. 의회를 만들어갖고 한번 거기에서 권력 보조에 다시 재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반발 받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 또 포용한다면서 또 끌어들이고 정부에 참여시키거든요. 이때 또 받다가 다시 나올 때 또 자유민권 운동.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거예요. 이 운동을 상당히 정치를 이용해 온 거다. 그런 게. 자, 그럼 정부의 대응을 보죠. 그러니까 각 그 민권운동이 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 사회민권운동의 정부 대응이 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반정부 활동을 전개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을 전개할 때 신문과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니까 그걸 막게 돼요. 왜냐면 앞에 언급했던 그 이타가키 다이스케 민성위원 소집 건배에서는 어디에 공표했어요? 신문에 공표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신문이라는 것은 뭐 정치 얘기보다 생활정보가 근대국물 속에 뭐 있는 이 정도였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정치 참여한 통로로서 열리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찬방률이나 신문지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해요. 이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자, 찬방률이란 뭐냐면 명예훼손죄야. 근데 웃긴 거는 이 명예훼손죄가 이제 일본 최초의 명예보호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비방과 중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에는 벌금과 징벌을 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도 명예훼손죄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정치를 못했어. 그리고 그 인터넷에 박근혜를 막 정치 비판하고 욕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정치에 대한 비판은 또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장관이라도 그 장관 개인의 어떤 인격적 침해나 그다음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되면 이건 할 수 있지만 그 장관이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하는 것을 다 명예훼손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명예훼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문지 조례. 그래갖고 이제 국가용 그 신문이 이제 이타가키 다이스케처럼 이제 신문을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하는 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정부가 그 허가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금지까지도 가질 수 있어. 허가를 하고 나서 신문지 조례를 했다. 그러니까 신문지 조례가 구원받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이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걸. 자, 그 다음 국가 이권 정책 수익 조절을 하는데 앞에 거는 그 77이라고 이런 장근인데 일단 국가가 이권의 정책 수익을 조절을 받고요. 그 다음에 헌법 기초를 제한을 수용하고
그 다음 30법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제도를 제정을 했다. 그래서, 그 30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국민의 의사를 일부 받아 지방제도 개편과 같은 내용이야. 지방제도 개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민권을 뭐냐. 그 당시, 유력 농민 인권을. 요때 유력 농민 인권이라는 것은 일반 농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군농들. 근데 이 군농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뭘 받죠? 교육을 받아.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유인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걸 받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의회성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력농민 인권운동의 주체는 교육받은 유력농민층, 지주와 분농, 선농, 중소자본가들이었고요. 그래서 민권정치결사체 연합체 예국사를 창립하고 그 예국사를 창립하는 것은 부흥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흥. 잠깐만요. 왜 이렇게 쳐져 있네요. 예국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그 정계 복귀하면서 예국사가 폐지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흥 농민층과 중소 부흥가들이 예전에 폐지됐던 예국사를 부흥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조직이 확대돼서 국회 기성 동맹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 기성 청원 출연을 하게 되고, 이걸 가정에는 이제 위에 계속 오늘 촉진이 되는데, 자, 이때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또 나왔어, 그 사람. 처음에 또 했다가 또 나와갖고 만든 당이 뭐냐면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은 일본 최초의 정국정당이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권 개진당, 헌법 초안 만들기. 헌법 초안은 사회헌법이라는데 이거는 국가가 만드는 헌법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만든 헌법이에요. 이런 것들. 자, 정부의 대응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죠. 자, 일단은 정부의 국회 개선 요구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 기성동맹의 어떤 서명 운동에 불구를 해서 약속을 하고, 앞으로, 뭐냐면, 국회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제 10년 정도 안에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집회조례. 그래서 정치단체 성립과 집회사전 허가인데, 왜냐면 앞에 예국사라든지 그 자유당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전에 사전허가를 갖다.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반정부 집단을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회헌법, 그 개인이 만든 헌법에 대응해갖고 그 뭐냐면 독재헌법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헌법 개정 문제로 예전에 와서 메이지 14년 전전인 거야. 그래서 영국식 모델인 복고마가 추방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 다음 입법 제정단이 성립돼요. 입법 제정단 군인 출신자가 성립된 곳도 그 뭐냐면 어영종단이요. 별로 인기 없었어요. 예. 입법 제정당이 됐다. 예. 성립이라고 좀 써주세요. 일종의 어영종단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였던 유력농민운동 때는 민권사회 학사대 농민청년 등 민권운동의 최전성기였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유당의 입법 개진당과 자유당이 대입되면서 그 뭐냐면 이 구시점이 점점 상실됐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자유민권운동 자체보다는 이 민권운동을 통해서 뭘 확보하려고 했죠? 정치적 이상, 좀 정치적으로 좀 하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투표권을 별로 안 좋아했어. 거기에 투표권하고 참여권 얻는 데서는 뭐예요? 유식한 사람, 엘리트 계층,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류민권과 농민민권운동이야. 그래서 이제 서남전쟁의 정비지출 재정적자, 불안지표를 발행을 하고 그 불안지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징세도 하고 그러면서 기축재정을 실시했다. 기축재정은 뭐냐 하면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은퇴한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근본이 태안을 넘어가지만 은본이 태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은본이 태안이라는 것은 내가 음을 수행할 만큼 뭘 찍어내야 되죠? N을 찍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에
그 중앙은행에 100만 원 정도의 은이 있어. 그러면 지폐는 뭘 찍어요? 100만 원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불태한 지폐 100만 원 외에도 태양 지폐라도 불태하는 100만 원 더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왜 찍어냈냐? 그럼 왜 찍어냈어? 선원전쟁 때 전비 마련. 근데 이것 때문에 재정이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되죠. 그리고 또 오랜 전쟁 동안에 그 재정 수익이 악화되죠. 그러면 재정 수익이 악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재정 적자를 해야겠죠. 재정 적자라는 것은 그 수익보다는 들어오는 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수익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런 긴축재정 긴축재정에서 이제 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그 수익을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안 풀어. 돈을. 그리고 왜 안 풀겠어요? 종전에 불태하고 집회도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면서 돈을 안 풀어버린 거야.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돈 안 풀면?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농가가 폭삭 망할 거예요. 왜냐? 농사를 졌고 돈을 줬고 농사를 줬는데 시장에서 100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60원밖에 못 받아. 그럼 40원이 넘어가거든. 피시 되잖아.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몰락하고 거기에 물론 그 호농이나 이런 사람도 어느 타격 받겠죠.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자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 백심이 있어. 몇 대 얻어가지고 죽진 않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땅을 설까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소유의 약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재무제당의 이름을 따서 재무관리니까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을 인해서 A 가치가 등기해요. 물가가 등기하면서 쌀과 누이국지 가격이 떨어져서 농촌 채무가 증가되고 하산이 되면서 그 과정에 대지주를 손대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호농과 그 다음에 빈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초창기 때 그 두 번째 단계에 참여했던 일본 이제 일용농민운동에 일본 농민들이 참여했는데 이때부터 아주 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이제 그 자유당의 그 뭐냐면 믿지 못하는 자유당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유당 호농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죠. 그리고 그 차근당과国민당을 조직해서 정말 국제조치에 수용되지 않으니까 무역봉기를 해요. 이걸 이제 일본의 격가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격가사건. 그래갖고 이 격가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국회에 대해서 정부 타도 부채 감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격가사건이 일어나니까 자유당에서 이끌었던 이타가케 다이키스 나 이거 폭력 그 농민들은 중심 못하겠다. 우리 당에 있는 건 아니다. 너 당 자체가 이 사람들 장악하면 안 된다. 해체시켰죠. 자유당. 자, 하여튼 마지막과 디플레이션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게 농민민권운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때 그 조금씩 이제 자유민권 운동자들이 그 뭐냐면 변제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갖고 이때 자유민권자 중에 이제 일부가 특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유민권론자들이 뭘 한다? 제국주의 하네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사카 사건이에요. 오사카. 자, 이 오사카 사건은 그 당시 그 자유당 좌파였던 자유민권운동자였던 오이 개수라는 사람이 그 자금을 모아서 조선을 건너 조선의 보수정권. 그때 보수정권 누구죠? 민씨. 갑신정변 이제 역할되는데 그 정복을 그 보수정권을 정복시키는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발각이 되는 거였어. 검거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때 갑신정변 급진기업과 연대시켰다 자유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권론자들이 국권론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민권노동자들이 국내에서는 자유민권을 외치지만 밖으로는 침략정쟁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사건에 있는 그 자유민권노동자들이 물론 침략적인 어떤 형태의 국권론으로 넘어갔다.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사카 사건은 아까 얘기했처럼 자금을 모아서 조선 건너서 보수 정권을 정복시키고 급진기업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사전에 뭐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게 대동단결선언이죠. 자, 대동단결선언은 그 앞부분에 이제 상류민권과 그 다음에 농민민권운동에 보니까 한류민권이 하나로 합쳐졌어. 그래서 이 대동단결 운동을 주도했던 호시토라는 사람은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 그래서 이제 주고 상류민권과 한류민권 연합을 위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지조경각, 그다음 언론 집회 자유, 그 다음에 그 외교 실제 만해인데, 그 외교 실제 만해가 뭐냐면, 그다음 이노우에라는 외상이 있었어요. 이노우에 외상이 그 조약을 개정을 하려다 결국에 실패를 해. 그 이노우에가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떨어지거든요. 그 위상을 마련하면서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어디에 파견됐다고 했죠? 가보개혁식에 한국공사관, 조선공사관 파견됐죠. 그래서 그때 이노우의 조선공사관 파견 외교는 자기 입장 때는 완전히 뭐예요? 외무부 장관이었다. 하늘 밑에 그 조선에 있는 공사관 파견했는데 왜 그렇게 파견을 했느냐 자칭해서 그건 뭐 때문이다? 조선이 일본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지조경과 언론직의 자유, 외교 실체의 만에 그래서 정부가 이걸 3대 사건 건백 운동이다. 건백이라는 건 뭐죠? 위견서를 올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정부 내용은 뭐냐? 공안조례. 공안조례는 뭐냐면 그 내란 응모자나 시험 방해자들을 추방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탕실 부분에 30인가 40인에 거기에 이제 뭐냐 치안을 방해하고 우려가 있는 사람들 한 탕실에서 한 30인가 40인 밖으로 3년 동안 출입을 못하도록 피하는 거야. 시설치주고 요 항시를 기준했지만 어디를 했는데 도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도쿄에 신호만도. 자, 결국에는 이제 양자가 대학교에서 자유민권운동에 기세를 회복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토 소지노가 하는 사람이 이걸 주도하는 과정에서 내각이 입각하는 바람에 운동이 세트돼요. 그래서 정말 자유민권운동은 그 추진자들이 되게 발전부적인 어떤 세트였다고 하나의 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추진자들이 진정한 자유민권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뭘로 하려고 했다? 정치를 이용해보려고 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일본의 국내 정세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죠. 300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보면 다음 근대 일본에 제기된 정치 논쟁이다. 자, 가와 나를 주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는 정부가 의회를 개선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반을 넓힐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도 재물을 위해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 자, 이건 자유민권론자들이 이제 주장하고요. 자, 여기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정부 측의 논인데, 자, 세 번째 줄만 볼게요. 간선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여러 개혁의 문제점 있죠. 이게 왜 정부의 책임인가? 그들이 정부에 있을 때와 지금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누구죠? 자유민권론자들이죠.
자유민주주의 상대수가 예전에는 뭐예요? 그들이 비난을 했던 범벌 정치가로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상당히 좀 이중적인데.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대부분 지나는 전환을 주장했다. 이미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이따가기 다이스케.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주장이 시행을 옮겼다면 지금 이처럼 공의와 여론이 그날 폐단이 없을 거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지네들은 예전에 그렇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분류하니까 자유민주운동 주장하면서 뭐 민주주의의 어떤 이걸 수용한다? 말이 안 된다는. 일반인 언어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예.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2번 제정당을 만들어 국가의 주권의 소재와 성격에 대한 둘러싼 논쟁을 주도했다. 2번 제정당은 군인 출신가가 만든 뭐냐면 어영종당이에요. 어영종당. 인기도 별로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거 2번 제정당 뭐 있고, 그래서 2번 제정당 후보를 게이츠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것 좀 밑에 안 했네. 이거 나중에 좀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주권의 소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1920년대 논의였죠. 대전민주주의 때 청와기관제설과 청와주권설. 이것도 따로 이게 시험문제 나왔어요. 이 자체가 또.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애국사를 통해 서민층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세력을 확대했고 국회 기성동맹에 결성했다. 그래서 애국사는 유동 농민운동에 부응했다고 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국회 기성동맹에 결성해갖고 뭘 했다고 했죠? 국회 개설 뭐냐면 서명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외국과의 국경조약 개정에 도움이 될 거라 점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선거에 관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나 같은 집권파들도 헌법이나 의회에 반대했던 게 아니야. 이들도 외국 조약을 개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누가?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 인간의 삶이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위의 부담을 두고 대립이 발생한 영국식 모델을 선호하는 세력이 축출되고 그리고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세력이 중물 자정이다. 맞죠? 이것은 그 당시 독일식 모델을 주장했던 이토시오공하고 소수의 영국식 모델 오코마가 충돌을 하죠. 그래서 오코마가 추방을 한 사건이 있죠. 이건 메이지 14년 정도입니다. 보통 정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메이지 6년 정도는 전환논장, 그 다음에 14년 정도는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창방률, 14년이요. 창방률 신문지 조례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가해 주장 세력을 통합했다. 맞죠? 그래서 사정인권운동 때 창방률이 뭐라고 했어요? 명예훼손죄 비슷한 건데, 공무원의 뭐까지 해야 되는 종인데요? 정책 판단까지. 국민을 당연히 비판하는 소리는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좀 오래된 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MB 정권에 했잖아. 카드 강도하고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문지 조례가 있는데, 신문지 조례는 이따기 나이스가 민소년 선거에서 어디에 됐죠? 신문에 됐죠. 원래 예전 신문은 이제 반정부적인 어떤 정치 색깔을 띠지 않는 정보지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신문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가 정보하거나 교사 선거 활동에는 신문 발행 금지 처분을 할 수 있고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창방률하고 신문지 조례 내용 써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때 정당 결성 내용을 좀 볼게요. 정당 결성. 자, 자유민주운동 때 이제 각 당마다 정당이 결성이 됐는데, 이게 공군력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유령 농민 민공운동 때 2단계 때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개 정당이 있어요. 자유당은 이따가기 다이스케. 이따가기 다이스케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걸 또 참여했다가 출근하고 만든 것이 자유당이다. 그래서 최초로 자유정당이었다. 주권제미 이론제는 국회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보통선거, 민정헌법. 민정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것, 사회헌법 그런 의미인데, 프랑스식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고 농촌 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나중에 마니카타 디플레이션 기획을 격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자유당에 참여했던 일부 농민들이 그 격화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이거 통제 못하겠다 이거 꼭 그냥 해체시켰어요. 왜냐면 자유당 자체가 그 지도부가 누구로 구성됐기 때문에 있는 자들, 호노 이런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입헌기진당은 오쿠마 시게노부, 오쿠마 시게노부는 많이 봤죠? 메이지 14년 전쟁 때 쫓겨난 사람이 또 거기 가담해갖고 입헌 개진당을 하잖아요. 영국식 온건 입헌 정치. 왜냐면 이 사람은 영국을 되게 동경해. 그 다음에 이또는 뭘 동경하죠? 독일을 동경하죠. 예. 그래서 도시의 자본과 지식층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통치. 국민통치라는 것은 국가와 민이, 청원과 민이 같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치주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리고 양원제. 왜냐면 영국이 뭘 냈기 때문에 양원제. 양원제 제한 선거를 주장했고, 입헌제정당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라서 이건 군인 출신이었던 투표자 개인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민의는 얻지 못하고 국가는 해산됐다. 자, 의는 전환동공제 폐기에도 정기에 떠난 정치세력들이 다시 정치 복귀의 운동이기 때문에 국회의견을 약속하고 자기들 정권에 참여하면서 약화됐다. 그리고 민중 인권의 투쟁은 외면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 사감적 원료는 예전에 모의 정치론, 공의 정치론, 그리고 공의 정치론, 자유민권, 1920년대 민권운동, 공국부가 발전되는 것이죠. 그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유민권운동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메이지 정권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아마 예매한 일반사하고 인도사 중간까지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들 나와야 돼요. 교과서를 시켰네요. 들고 오죠, 그냥. 네. 그래서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